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픽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내일 선고를 합니다. 드디어 오전 11시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네, 조금 전에 나오셨던 장동혁 의원은 네. 4대4 얘기를 하셨어요. 4대4 기각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은 8대0으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네. 그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근거라기보다는 법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전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미 정했고 네. 그 쟁점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어서 그런 건데요.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쟁점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쟁점이 절차적 그리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느냐. 네.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포고령 특히 그중에 1호가 위헌적인 것이냐. 세 번째 쟁점은 그렇게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국회에 보냈느냐. 네 번째 쟁점이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면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느냐. 마지막 쟁점이 정치인이나 혹은 판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느냐. 네. 요 5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해도 파면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정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냐라는 판단이 네. 나와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하나만 위반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 다 중하죠. 왜냐하면은 계엄법에 따르면은 국회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쟁점 중에 하나가 포고령 부분. 포고령 부분이고 군대를 국회에 보냈느냐예요. 네. 그거야 뭐 저희 국민들이 예, 다 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요. 봤으니까요. 다 봤으니까요. 예. 지금 근데 절차적인 문제를 국민의힘이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특히 각하 얘기를 오히려 하시죠. 처음에는 기각 얘기를 하시다가 그렇죠. 각하 얘기를 기각을 하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거의 70몇 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처음엔 기각 얘기하다가 각하로 탄원서를 냈죠. 절차 얘기를 하면서. 예. 근데 그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연구한 끝에 뭐 결국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소추위원단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똑같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처음 뇌물죄 철회 맞습니다. 부분이죠. 네. 처음에 뇌물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면서 뇌물죄라는 표현을 뺐어요. 예. 예, 그러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뇌물을 받는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뇌물죄로 평가되지만 헌법적으로는 청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헌법은 형사상 유무죄를 다투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상 의무 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예. 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재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거는 다시 그럼 국회에서 표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표결 절차 없이 계속 끝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정문에 거기에 대한 설시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헌법적 기준에 따라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하는지는 헌재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예.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요게 헌재 결정문에 담겨 있어요. 네. 똑같은 쟁점이고 똑같이 주장했고 그 당시에도 예. 대통령 측에서 이미 그 사례는 있다는 거죠.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그 당시의 뇌물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금 이제 내란죄가 윤 대통령 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다르다. 이건 내란죄가 거의 근데 대부분이다, 이런 저희가 주장하잖아요. 탄핵 때 네. 지금 다루는 거는 소추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내란죄가 성립합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내란 행위라고 볼 수 행위입니다.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헌법 77조를 위반한 것이고요. 예. 계엄법에 있는 절차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형법 89조에 해당되는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기각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쟁점에
과연 어느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다음에 이제 중대성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를 국회에 넣어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중대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을 한다면은 네. 다음부터는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면허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정권을 대통령도 잡든 그렇죠. 간에.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티키타카 하다가 국회하고 티키타카 하다가 좀 화가 나네. 그 군대 들어가. 선관위 좀 이상한데 군대 들어가. 언론사 좀 이상하다. 군대 좀 보내자.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중대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어느 대통령이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뭐 면허증 주듯이 될 수가 있다. 중대하지 않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헌법 위반과 이 정도 법률 위반은 해도 돼. 예. 라고 헌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결정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표현이 담기는지.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정치인도 그런데 결정문을 다 읽어봐야 될 텐데 그 중에 특정 부분만 따서 또 해석을 하다 보면 전체 맥락이 좀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나중에 좀 해석해 잘 주세요. 따져 결정문이 보겠습니다. 나오면. 근데 저는 어떤 나라도 이렇게 그 군대를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 면허를 주진 않아요. 어느 정도 공고해진 나라에서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특히 군대를 동원을 해서 강제 조치를 하려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식의 글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각하 결정을 내린다 쳐도 뭐 기각 결정을 한다 쳐도 그걸 그래서 면허를 주듯이 할 것 같지는 그래서 않은데. 기각하기 어렵고 자꾸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 나오는 게 각하를 각하다. 하라는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승복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여기 나오셨을 때 제가 질문했을 때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어제는 같은 질문을 받고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표가 뭐 그건 뭐 본인의 승복 여부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그쪽이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었는데 왜 그렇게 답을 첫 하셨을까요?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님이 당사자입니까? 뭐 당사자는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너 이 결과를 승복해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사실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법리적으로 보면. 근데 그죠? 사실 지금 계속 저희가 물어보는 일단 거는 계속 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예.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민사 사건을 제기했는데 제3자한테 이 사건 결과 나오면 너 승복할래?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참 뒷머리를 긁게 될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내가 그죠? 왜 이렇게 왜 나 이 사건 당사자도 아니야. 네. 근데 왜 나보고 승복하라 그러지? 약간 그럴 거예요. 정작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승복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변호인 통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네, 당사자의 메시지가 당사자에게는 안 나오고 나오고. 있죠. 변호인도 또 대통령실 최근에 나온 거는 그냥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승복 메시지는 아닌 거죠. 당사자한테 해야 될 질문을 좀 언론들은 좀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두 번째는 대표는 이미 수차례 그거 당연한 거다. 승복이고 말고 이거는 승복이란 표현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존중이겠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예. 당연히 그 당연히 존중하지. 단심제고 헌재가 결정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예.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 어떤 절차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승복? 예를 들면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광장에 모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과 나온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도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자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승복을 말을 하는 거죠. 아니 헌재가 결정 나면 당연히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죠.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좀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 당사자에게도 저희가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민주당도 그렇고 일부 뭐 탄핵을 반대하시는 집회에 나와서 이제 참가자들 얘기도 들어보면 좀 과격한 발언이 많잖아요. 그리고 박홍근 의원이 했던 그 불복 저항 이런 표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고 어떤 취지에 그리고 언제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의원 텔레그램 방 안에는 본인이 그 글을 쓴 취지에 대해서 본인이 올렸대요. 저는 그것도 못 봤는데 그래서 그걸 전달해서 듣기만 했는데 글 작성 시기가
그 선고일이 잡히기 전에 작성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고일 그리고 공지가 나오기 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촉구하는 취지의 글이었다라고 자기가 해명을 했다던데 네. 나중에 한번 본인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다고 해도 뭔가 헌재의 결정과 관련한 불복 저항을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은 안 해야 되는 이런 거 걸 것 아닐까요? 같아요. 예. 한덕수라는 분하고 최상목이라는 분이 네. 8대 0으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고 헌재가 결정한 지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겠죠. 특히 한덕수 최상목 이분은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8대 0으로 판결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따를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취지로 쓰신 게 아닐까 짐작을 합니다. 근데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에 기속된다고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예.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국가기관임을 자처하는 두 사람이 네. 전혀 안 따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에 결정 위반에 법률 위반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버젓이 기자들 앞에 나타나서 국민들은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안 따르지만 국민들은 따르라고.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풍경인데 예. 근데 듣다 보니까요. 위헌 법률로 결정이 나도 국회도 그 법안 개정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판단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 집시법에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헌법 불합치를 받아서 예. 언제까지 개정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준 거예요. 근데 국회가 판단해 보니까 굳이 야간에 시간을 제한을 둬가지고 야간 집회를 주간 집회와 차별할 필요는 없겠다. 예. 주간 집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전 신고 및 통제가 이루어지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해서 추가 개정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건 그냥 국회 판단입니까? 예. 헌재 결정은 나왔지만. 헌재도 국회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거지. 예. 헌재는 이 위헌성을 제거하라고 한 거고 구체적 내용은 국회가 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 결정만 한번 읽어보시면 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그건 A로 정해라, B로 정해라라고 헌재가 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위헌성, 네. 그러니까 야간 집회란 이유로 무조건 금지하는 거는 과잉하니 이 과잉성을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는 식으로 개정해 주세요. 네. 내용은 국회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잉하네. 오케이 그러면은 야간 집회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주간 집회 정도의 기준으로 통제하자라고 판단해서 특별히 규정을 안 만들고 주간 집회와 동일한 룰을 적용받게 판단한 거예요, 국회가. 예. 그럼 의사록 같은 데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결정문 예. 결정문 놓고 보고 다 얘기하는 거니까. 네. 한번 예, 읽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저쪽에서는. 왜 국회는 그러냐고. 아니 헌재가 국회 보고 정확하게 딱 내용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입법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예. 항상. 예. 근데 지금 뭐 예로 드신 건 집시법이었고 뭐 다른 법안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제 다른 그거는 것도 한번 그래요. 다 다른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결론이 나와서 만약에 민주당이 좀 예상하시는 대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아무래도 조기 대선 당연히 이 얘기만 할게요. 예.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가 있는데 네. 사법 적극주의는 사법이 판단하면서 행정이나 입법부가 해야 될 일까지 명시적으로 정해버리는 게 보통 적극주의라 그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법 소극주의가 원칙입니다. 사법 소극주의가 소극주의 원칙이다. 원칙이에요. 근데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헌재 결정도 위헌이다라는 건 했잖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임명해라라는 얘기는 없었던 없었죠.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재량으로 임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위헌이지만 당신이 임명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건 위헌인 게 명백하고 위헌이다라고까지만 해서 결론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임명해야 되는 거고. 입법부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소극적으로 판단하냐면 예. 요 법은 과잉하다. 근데 내용은 국회가 알아서 과잉성은 제거하되 내용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판단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해서 해야 되니까 좀 판단의 문제고 입법 소극주의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대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좀 출마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체제로 저희 들어가게 당원 되나요? 당규가 당직을 가진 채로 경선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 결과에 따라서 당장 뭐 대표직을 관둘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만두실지는. 근데 지금 뭐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또 치러질 건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또 생각이 들면서 이게 경선 자체가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경쟁자들이 세지 않으면은 뭐 좀 어쩔 수는 뭐 없는 싱겁겠죠. 거죠. 뭐. 예. 예. 경쟁자들이 세면은 좀 짭짤하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흐를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누가 출마 준비를 한다든지 뭐 누가 나가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뭐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이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가 또 불거질 것 같아요. 지금 뭐 2심에서 무죄 나온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진행 중인 재판도 있다 보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냐 중단이 되느냐 이게 또 논란거리일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 그때 여기 나오셨을 때 질문하셨던 거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제가 안 드렸었고 안 했었어요? 예. 질문 좀 하시지. 그 질문은 좀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드렸는데 이미 뭐 그 앞서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다. 맞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 보면 다수설이 아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박주임 의원도 법조인이시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법조인이면서 헌법 전문이죠. 헌법 전문이시군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대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제가 가졌던 헌법적 관점과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부여한 소위 말하는 특권이죠. 네. 불소추 특권은. 그럼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요런 한 목적적으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소는 뭐 안 당하는데 진행되던 재판은 무조건 그냥 다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 그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이 규정의 취지하고 맞느냐? 그걸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꼭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네. 대통령이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생각난 제도적으로 게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 2017년 대선 때 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비슷하게 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판결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선이 안 되면서 쑥 들어간 얘기긴 한데, 근데 그때는 그때도 제 홍준표 기억상으로는 이제 대표도 주저없이 계속 경선을 열심히 뛰셨던 것 같은데 그쵸. 경선부터 근데 본선까지. 상대당에서는 또 이제 자격 시비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박지원은 안 하셨고요. 어쨌든 뭐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이게 같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인데 예, 이 제도가 기소만 안 당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안 맞잖아요. 네, 안 맞잖아요. 예,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대선 후보에 나갈 수 있고 당선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당선된 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안정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그렇죠. 이제 재직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닌 한, 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은 재판도 멈추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고 또 보니까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고 부위원장이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수석 부위원장이시잖아요. 기본사회 이러면은 사실 보수층에서는 전 국민에게 그냥 돈을 뿌린다 이 정도 개념이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으세요. 근데 설명을 좀 들으면 뭐 이해가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아마 민주당의 주요 대선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어떤 걸 좀 핵심적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인가요? 기본 사회라는 거는 기본 소득으로 꼭 등치되는 건 아니고요. 예. 기본적인 어떤 여러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또 그런 것이 제공되는 사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말씀을 좀 인용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라즈 채티라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있는데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이분이
뭐로 유명해졌냐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층 상승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네. 어떻게 하면 사회의 혁신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회의 성장과 또 성장의 지속 가능성 또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가를 연구해낸 사람이요. 음. 그 진짜 이분이 뭐 책상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근데 그래서 뭐 그분 책들 엄청 많이 팔리고 하니까 예. 나중에 한번 그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해에도 수많은 아인슈타인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또 그 자제들에게 조그만 기회를 주면은 그 자제들 중에 아이들 중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혁신가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분의 빅데이터에 따르면은 조금만 좀 해주면 아마 미국의 성장을 이끌 발명가 숫자가 4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런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도 성장해야 되고 인구는 줄어들면서 성장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이 좀 갖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뛰어들 수 있고 열심히 연구도 할 수 있고 네. 창조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아마 대선 관련된 공약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